딱이 맞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짝! 밤 11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은 채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차갑게 웃으며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짝!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큰돈 못 구해오면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요. 소파에서는 6살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폭력의 소리에도 아이는 뒤척이며 깨어날 듯 말 듯 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소파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애 깨우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시지. 애가 깨서 아빠 이 꼴 보면 트라우마 생길 텐데. 남편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제발. 집에서는 그만. 집에서? 여기가 당신 집이긴 한데 지금은 우리 사무실이에요. 조직원 하나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형님 말씀 똑바로 들어. 금요일까지, 알았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앞치마를 두른 주부였고 손에는 설거지하다 만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뭐지, 이 여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잠든 딸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폭 두목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조폭 두목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범한 주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감정 하나 없이 상대를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편한테서 손 떼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서 오히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조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지금 이 아줌마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퍽! 그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0.3초. 여자의 손이 움직인 것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경동맥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초 후 그들도 나란히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먹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3명의 조직원이 채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쓰러졌고 눈앞의 여자는 숨 한 번 가빠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릎 꿇은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신의 뒤로 보낸 후 조폭 두목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3초 안에 나가요. 안 그러면 당신 차례예요. 감정이 하나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조폭 두목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여자, 절대 평범한 주부가 아니야.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급히 끌어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남편을 뒤에 둔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오면 살아나가지 못할 거예요. 조폭 두목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며 황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딸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아무 일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조폭 셋을 2초 만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폭 두목은 왜 하필 이 집을, 이 가족을 노린 걸까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거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여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5년 전, 5년 전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조폭 두목이 이 집을 노린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 사람은 복수를 위해 5년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위해 5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 무릎 꿇고 가정이 위협받고 평범한 엄마가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 복수와 정의, 파괴와 수호가 맞붙는 순간. 과연 누가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과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실제로 아직도 조폭들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폭들에게 당하고 있는 청년들과 돈 없는 서민들이 그 피해자입니다. 하루빨리 나쁜 놈들이 사라질 수 있게 잠깐 영상을 멈추고 꼭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리의 바램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2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중소방산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저녁 8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책임감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고 주말이면 6살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거래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명함을 건네며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서류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서 남편은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요. 2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오후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조폭 두목과 문신투성이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렸고 조폭 두목이 서류를 꺼내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약서 보세요. 여기 금액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계약한 금액이 아닌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계약한 게 아닌데요. 아니긴요. 여기 도장 찍혀 있는데? 말을 끝맺기도 전에 조직원 하나가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세게 눌렀고 조폭 두목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차장 저편에서 회사 동료들이 차에 타려고 걸어오고 있었고 그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안 꿇어요? 조직원이 어깨를 더 세게 눌렀고 남편의 무릎이 저절로 꺾이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35회를 살아오면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던 남편이 회사 주차장 한가운데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폭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 저편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조폭들이 비웃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조폭 두목이 남편의 머리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2주 드릴게요. 큰 돈 준비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큰 돈이라니.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조폭 두목이 남편의 머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참, 부인분 이름이 이현주시죠? 따님은 6살. 우리 가족 잘 알고 있으니까 약속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 알고 있다니. 조폭들이 차에 올라타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귀에서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봐. 조폭들 아니야, 저거. 제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남편은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갔고 그날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 현주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살 딸이 아빠 하며 달려와 안겼지만 제대로 안아줄 힘조차 없었죠.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아내가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폭들은 2주 후에 다시 나타났고 그때부터 남편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삶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으며 형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라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2주 후 큰 돈을 마련해서 조폭 두목에게 건넸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엔 더 큰 금액 준비하세요.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습니다. 집 건너편 주차장에는 검은 승용차가 24시간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는 항상 누군가 앉아서 이쪽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갈 때도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도 그 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죠. 새벽 2시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부인, 오늘 파란색 원피스 입으셨던데 참 예쁘시던데요? 남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누라를 왜? 그냥 인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잘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현주가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줘. 하지만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폭한테 당하고 있다는 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는 걸, 그들이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곧 해결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조용해졌고 대화가 사라졌으며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은행도 친구도 가족도 더 이상 빌려줄 곳이 없었습니다. 조폭 두목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돈 준비 안 되면 우리 직접 댁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끝났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이미 조폭들이 와 있었습니다. 문신투성이 조직원 넷과 양복 입은 조폭 두목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6살 딸은 반대편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직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폭 두목이 남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과장님 오셨네요. 돈 준비하셨어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조폭 두목이 천천히 일어나 잠든 딸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애는 무릎 꿇으세요. 남편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자기 집 거실에서 딸이 보는 앞에서 조폭 두목이 칼을 딸아이의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못 구하면 이 예쁜 딸한테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 현주가 조용히 걸어 나왔고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른 채 물기 묻은 손으로 딸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폭 두목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현주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따뜻하던 그 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조폭 두목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 뭐지? 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칼 내려놔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너무 낮아서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지금 이 아줌마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0.8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주의 손이 언제 움직였는지, 어떻게 그 남자를 쓰러뜨렸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경동맥을 움켜쥐며 신음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나머지 조직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5초 후 그들 역시 나란히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채 엄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딸을 안은 채로 조폭 두목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흥분도 없었죠.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이었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3초 안에 나가요. 안 그러면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조폭 두목은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러먹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평범한 주부가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고 쓰러진 부하 셋을 보니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는 애써 여유로운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주지. 근데 명심하시오. 우리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둘러 쓰러진 부하들을 끌어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딸을 안은 채 창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조폭 두목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며 황급히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현주는 딸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힌 후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현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5년 전 무슨? 여보, 내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현주가 천천히 돌아서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나 군인이었어. 그냥 군인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10년 동안 복무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아닙니까? 거짓말? 아니야. 5년 전에 전역하고 당신 만났고 결혼하면서 결심했어.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평범한 엄마로, 평범한 아내로 살겠다고. 현주가 잠든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 딸한테 칼을 들이댔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시 돌아가야 해. 돌아간다니. 어디로?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캐리어를 꺼내 열었고 안에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투복, 전술장갑, 그리고 경찰청 명함. 현주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전화 한 통 해야겠어. 누구한테? 옛날 동료한테. 경찰 특공대 팀장한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현주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지킬게. 저 사람들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평범한 주부로 보였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5년 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에서 10년간 복무한 전직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평소처럼 딸 지우에게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계란말이와 김 따뜻한 우유가 식탁에 놓였고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 가면 친구들이랑 놀이터 간대. 그래, 재밌겠다. 현주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지우가 텔레비전을 보러 가자 현주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죄송한데요. 지우 며칠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 무슨 일인데?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일주일 정도만. 그래, 그럼 오늘 데리고 와. 우리 지우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전화를 끄는 현주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며 깔깔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조금만 다녀올게. 오후 2시 현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에서 며칠 자는 거야? 응, 엄마가 일 좀 하고 와야 해서. 무슨 일? 어른 일이야. 지우는 할머니 집에서 착하게 놀고 있어.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 현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할게. 매일 전화할 테니까. 약속, 약속. 시댁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나와 지우를 안아 올렸고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좋아했습니다. 현주는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동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문 꼭 잠그고 계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딸을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안아주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손 흔드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고 현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재빨리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너한테 상처 안 나게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오래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캐리어였고 자물쇠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찰칵. 캐리어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전투복, 전술장갑, 낡은 군화, 그리고 작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젊은 현주가 동료 넷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5명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이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현주는 사진을 다시 캐리어에 넣고 전투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만지는 천이었지만 손에 익은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맨 아래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청 특수기동대 팀장 김동욱. 현주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옛 동료의 목소리였죠. 동우가 나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 현주 맞아? 응. 5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갑자기 웬일이야? 현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귀하고 싶어. 뭐? 경찰 특공대. 다시 들어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동욱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야, 너 5년 전에 결혼하면서 완전히 손 씻었잖아. 무슨 일이야?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개인적인 일? 무슨? 강북파. 강태식이라는 조폭 알아? 전화기 너머로 동욱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강태식? 너 그 새끼들한테 무슨 일 당한 거야? 내 남편을, 내 딸을 건드렸어. 현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우가, 나 진짜 화났어.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저 새끼들이 내 가족을 건드렸어. 동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청사로 와. 오전 10시. 고마워. 현주야. 응? 너 복귀하는 거 진심이지? 한 번 들어오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시댁에 보내고 온 길이 눈에 밟혔고 조폭들이 딸 얼굴에 칼을 들이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이야. 저 새끼들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전투복을 쭉 펼쳐봤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크기였고 아직도 몸에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현주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시댁에 보냈어. 일주일 정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현주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야. 노렸다니? 내일 경찰청 가서 확인해 볼 건데 아마 우연이 아닐 거야. 현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여보, 며칠만 기다려줘.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내일부터 경찰 특공대에 복귀해. 그리고 그 조직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남편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 담긴 확신.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응.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현주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5년 전에 내가 왜 707을 그만뒀는지 알아? 몰라. 딸을 낳고 싶어서였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고. 현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딸한테 칼을 들이댔어. 내가 평범하게 살려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해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고 꿈속에서 5년 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처럼 편한 옷이 아니라 깔끔한 검은색 바지와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년 전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현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수기동대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만이네.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오전 10시, 경찰청 특수기동대 사무실 앞. 현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김동욱 팀장이었습니다. 현주. 동욱이 벌떡 일어나 현주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변했네. 너도. 커피 마실래? 응. 두 사람은 사무실 구석 탁자에 마주 앉았고 동욱이 건넨 커피를 받아든 현주는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식, 얼마나 알고 있어? 동욱이 파일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강북파 조직 두목. 서울 강북 일대 장악하고 있고 표면상으로는 건설업 사장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마약, 무기 밀수, 자금 세탁 다 해. 현주가 파일을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강태식의 사진, 조직원들 사진, 그리고 현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707 작전 당시 체포된 한 남자의 사진이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강민식 마이너스 강태식의 친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거. 응. 내가 5년 전에 잡았던 마약 조직 두목 기억나지? 강민식. 작전 중에 자폭한. 그게 강태식 친동생이야. 동욱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현주야, 이거 우연이 아니야. 강태식이 5년 동안 너 찾아다녔어. 내가 결혼했다는 것도 알아냈고 남편 직장도 파악했지. 그럼 우리 남편을 노린 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너한테 복수하려고. 현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 전 작전은 정당한 임무였고
강민식이 자폭한 건 본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5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고 자신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동우가 응, 나 복귀할게. 그리고 그 조직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동욱은 한참 동안 현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현주야,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팀장해. 뭐? 경찰 특공대 팀장. 내가 자리 비워줄게. 내가 맡아.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현주야, 이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정식 작전으로 가야 해. 그래야 내 가족도 보호받고 조직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어. 동욱이 현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만큼 이 일 잘할 사람 없어. 내가 707에서 뭘 했는지 나 다 알잖아.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좋아.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팀원들한테 소개시켜 줄게. 동욱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현주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년 만의 악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출근해. 경찰청? 응. 특공대 팀장으로.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팀장? 그럼. 응. 정식 작전으로 강북파 잡을 거야.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현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내 가족 건드린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5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가 깨어났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이현주가 이제 경찰특공대 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폭 조직 강북파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5년 만에 전투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전술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현주의 모습은 5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엄마였으니까요. 오전 8시 경찰청 특수기동대 사무실. 현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안에 있던 대원 10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동욱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팀을 이끌 새 팀장님이시다. 이현주 팀장님. 대원들의 눈빛이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여자 팀장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현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10년 복무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707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회의적이던 표정이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주가 사무실 앞쪽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잡을 표적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강북파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강북파 조직. 서울 강북 일대를 장악하고 있고 표면상으론 건설업체지만 실제로는 마약 밀수, 무기거래, 자금 세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가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구조는 단순합니다. 꼭대기에 두목, 그 밑에 행동대장과 자금 담당, 그리고 말단 조직원 약 20명.
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 조직 작년에 한 번 터졌는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조직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겁니다. 두목부터 말단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현주가 화이트보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 자금 담당. 이 사람부터 잡습니다. 자금 담당요? 조직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줄을 먼저 끊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현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자금 담당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 강남 클럽에서 돈 거래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가 움직입니다. 대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작전명은 첫 타격. 목표는 자금 담당 생포 및 거래 자금 압수. 준비 시작하세요. 예. 그날부터 현주는 팀원들과 함께 작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클럽 주변 지형을 파악했고 자금 담당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으며 체포 시나리오를 여러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현주의 지휘 방식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전술과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대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현주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강남 클럽 뒷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조용히 주차했습니다. 차 안에는 전투복을 입은 특공대원 10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주는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1번 팀 클럽 정문 대기, 2번 팀 후문 대기. 표적이 나오는 즉시 알려주세요. 1번 팀 대기 완료. 2번 팀 대기 완료. 현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5분. 5분 후면 자금 담당이 클럽에서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작전 전의 긴장감이었고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하게, 실수 없이. 11시 정각.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표적 나옵니다. 검은 가방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대기. 현주는 차 창문 너머로 클럽 뒷문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40대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금 담당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직원 둘이 따라 나왔고 3명은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주가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0초 후 진입. 3, 2, 1. 지금. 승합차 문이 벌컥 열리며 특공대원 10명이 동시에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이다. 엎드려. 자금 담당과 조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도망칠 틈도 없이 특공대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대원 하나가 팔을 비틀어 제압했고 나머지 한 명은 도망치려다 현주에게 가로막혔습니다. 현주는 침착하게 그 조직원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고 0.5초 만에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체포 완료. 자금 담당은 검은 가방을 떨어뜨린 채 무릎을 꿇었고 특공대원이 재빨리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주가 떨어진 가방을 집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고 대충 세어봐도 몇 척은 되어 보였습니다. 증거물 확보. 본청으로 이송하세요. 예. 작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45초였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청 조사실. 자금 담당이 의자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현주가 그 앞에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당신이 직접 들고 나왔는데?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현주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금 담당이 클럽에서 검은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심부름인가요? 자금 담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당신 이동 경로, 거래 시간, 거래 장소, 심지어 가방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한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협조해서 형량 줄이기. 두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최대 형량 받기. 자금 담당은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뭘 알고 싶으십니까? 조직 구조, 자금 흐름, 그리고 두목의 다음 계획. 자금 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두목 강태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밑에 행동대장이 있고 저는 돈 관리만. 두목이 요즘 뭐 하고 있죠? 최근에 큰 건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큰 건 무기 밀수요.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무기 종류는 권총 50정, 소총 20정, 그리고 폭발물. 현주는 메모를 하면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거래 상대는 중국 쪽 조직입니다. 이름은 모르겠고 두목이 직접 만난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자금 담당은 1시간 동안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고 현주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현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김동욱 팀장을 불렀습니다. 동우가 큰 거 잡았어. 뭔데? 무기 밀수.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 동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자금 담당이 다 불었어. 두목이 직접 나온다고 했어. 그럼. 응. 이번엔 두목까지 한 방에 잡을 수 있어. 현주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준비 시간이 있어. 완벽하게 준비해서 조직 전체를 한 번에 쓸어버릴 거야. 동욱이 현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역시 너야. 첫 작전부터 대박이네. 이제 시작이야. 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조폭 두목 강태식은 급히 소집된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동대장과 조직원 몇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강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금 담당이 잡혔다고? 예, 형님. 오늘 밤 클럽에서 나오다가 경찰 특공대한테. 특공대? 왜 갑자기 특공대가 움직여?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작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정을 다 알고 있던 것처럼. 강태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다는 얘기야? 그건 확실하진 않지만. 확인해. 당장. 조직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강태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자금 담당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있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자금 담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낮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식 씨? 강태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야?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당신네 조직원들 우리 집에 보냈잖아요. 강태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집, 이준혁의 집, 그리고 그날 밤 조직원 셋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그 여자. 이현주? 정확하네요. 현주의 목소리는
감정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 조직 자금 담당 잡았어요. 가방 안에 든 돈도 압수했고요. 참고로 정확히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경찰특공대 팀장 이현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태식은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얼어붙어 있었고 조직원들은 두목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을 뿐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동생을 잡았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경찰특공대 팀장으로.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첫 작전 성공했어. 진짜? 응. 조직 자금 담당 잡았고 돈도 압수했어. 그리고 현주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식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려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남편은 아내의 단호한 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강북파 조직이 있을 테고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은 내 차례야, 강태식.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꾼은 이현주, 그리고 사냥감은 강북파 조직 전체였습니다. 조폭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금 담당이 체포된 다음 날 조폭 조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태식은 급히 소집한 회의에서 조직원들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우리 일정을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동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 여자. 이현주가 경찰특공대 팀장이라고 했잖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닥쳐.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강태식은 화를 냈지만 사실 그도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자기 집에서 조직원 셋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어젯밤 전화로 들은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단 조심해. 당분간 큰 거래는 미루고 애들한테 꼬리 안 밟히게 조심하라고 해. 예, 형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주는 자금 담당에게서 얻은 정보로 조직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다음 타겟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사흘 후 경찰청 특수기동대 사무실. 현주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대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담당 체포 이후 조직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어요. 계속 돈을 벌어야 조직이 유지되니까요. 현주가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행동대장. 조직의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현장 일을 총괄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합니다. 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 잡으면 조직이 완전히 마비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머리는 두목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행동대장이에요. 이 사람만 없으면 조직은 손발이 잘린 거나 마찬가지죠. 현주가 다음 사진을 붙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이 사람이 신림동 건물 지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 새로 들어온 조직원들 면접을 본다고 하더군요. 면접이요? 조직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자금 담당 잃고 조직원 몇 명 도망가고 지금 인력난입니다. 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주도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그 면접장에 갑니다. 특별 지원자로요.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신림동 허름한 건물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섰습니다. 차 안에는 사복을 입은 특공대원 6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주는 무전기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1번 팀 건물 정문 대기, 2번 팀 비상구 대기, 표적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알려주세요. 1번 팀 대기 완료, 2번 팀 대기 완료.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섰고 행동대장이 조직원 둘과 함께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주가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표적 진입 확인. 2분 후 우리도 들어갑니다. 2분 후 현주와 대원 넷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니 복도 끝에 사무실 하나가 보였고 문틈으로 사람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 바닥 들어와? 28입니다. 전과는 폭행 한 번 있습니다. 쓸만하네. 근데 말이야, 요즘 여기 들어오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돼. 경찰이 우릴 노리고 있거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행동대장과 조직원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은 황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나가세요. 당신들 아니에요. 면접자들이 황급히 빠져나가고 사무실 안에는 행동대장과 조직원 둘만 남았습니다. 행동대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현주가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행동대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현주를 쳐다봤고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너, 이현주? 기억하시네요. 며칠 전 우리 집 오셨잖아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 자는 거실에서 칼 꺼내셨죠? 행동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주가 그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고 행동대장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칼 들이댄 거 기억하세요? 그건. 수갑 채우세요. 대원이 재빨리 수갑을 채웠고 행동대장은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나머지 조직원 둘도 순순히 항복했고 작전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현주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표적 체포 완료. 본청으로 이송합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또다시 악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행동대장 휴대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이번에도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식 씨, 오늘 행동대장도 모셔갔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XX.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일 하는 거예요. 경찰특공대 팀장으로서.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딸한테 칼 들이댔을 때, 그때 생각했어야죠.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5년 전에도 내 동생. 동생분은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마약 거래하다 경찰 피해 도망가다가 본인이 자폭한 거잖아요. 현주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복수한답시고 5년 동안 저 찾아다니고 제 남편 노리고 제 딸한테 칼 들이댔죠. 그게 복수예요? 닥쳐. 아니요, 안 닥쳐요. 들으세요, 강태식 씨. 현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자금 담당 잡혔고 행동대장 잡혔고 조직원들 도망가고 있어요.
당신 혼자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 무기 밀수 거래 있죠? 강태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아? 우리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나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태식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화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아있던 조직원 몇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두목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우리 어떡합니까?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을 뿐이었습니다. 5년 전 동생을 잃었을 때의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그 복수를 위해 5년을 준비했고 이현주의 남편을 노렸으며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금 담당 체포, 행동대장 체포, 조직 와해. 그리고 이제 자신만 남았습니다. 이현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강태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행동대장 잡았어. 정말? 그럼 이제. 응. 이제 두목만 남았어.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나.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강태식이 분노하고 있을 테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조직은 무너졌고 자금줄은 끊겼으며 두목은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작전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주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우 좀 바꿔주세요. 그래, 잠깐만. 잠시 후 딸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우야, 잘 지냈어? 응. 할머니랑 공원 갔다 왔어. 근데 엄마 언제 와? 현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곧 갈게. 엄마 일 거의 다 끝났어. 진짜? 그럼 우리 집 가는 거야? 응. 다음 주면 데리러 갈게. 약속? 약속. 전화를 끄는 현주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 한쪽이 아려왔고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우야. 엄마가 다 끝내고 갈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경찰청 특수기동대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최종 작전일이었고 대원들은 장비를 점검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강북파 조직과 중국 쪽 무기 밀수 조직이 거래합니다. 현주가 야적장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목표는 간단합니다. 거래 현장을 급습해서 두 조직 모두 체포, 무기 전량 압수. 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상대 조직도 무장하고 있을 텐데 저희만으로 괜찮을까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현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동대 30명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핵심 표적만 잡으면 돼요. 두목 강태식, 이 사람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작전 시간은 정확히 새벽 4시 30분. 거래가 한창일 때 진입합니다. 그 전에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헬기 지원도 요청했어요. 현주가 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실수 없이 안전하게 끝냅시다. 예. 대원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현주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5년 전 봉인했던 과거를 다시 깨워야 했고 평범한 엄마에서 다시 특공대 팀장이 되어야 했지만 이제 거의 끝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지우 데리러 갈 수 있어. 현주는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 지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웃음이 현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강태식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직원 대부분이 도망갔고 이제 남은 건 충성파 5명뿐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거래를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중국 쪽 조직과 이미 계약했고 취소하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어차피 할 거면 끝까지 가는 거야. 강태식은 소주잔을 비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 전 동생을 잃은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마지막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현주는 집을 나서며 잠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고 현주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현주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차 안에는 전투복을 입은 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차에 오르자 운전석의 김동욱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오늘로 끝이야. 잘해보자. 그래. 승합차가 출발했고 새벽 어둠 속을 달려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그리고 다시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는 거야. 새벽 4시 인천 컨테이너 야적장. 어둠 속에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야적장 한가운데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과 조직원 5명이 차에서 내렸고 반대편에서는 중국인 4명이 내렸습니다. 거래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 주변 어둠 속에 특공대원 20명과 기동대원 30명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전원 대기. 거래 시작하면 바로 진입합니다. 사냥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 컨테이너 야적장 한가운데 강태식과 중국 측 대표가 마주 섰습니다. 강태식 뒤로 조직원 5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중국인 대표 뒤로도 부하 3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 대표가 트럭 뒷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긴 나무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상자 하나를 열자 반짝이는 권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권총 50정, 소총 20정, 폭발물 10개. 확인하세요. 강태식이 상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손에 권총을 쥐어보고 탄창을 확인하고 무게를 느껴봤습니다. 좋아. 돈은 여기. 강태식이 가방을 건넸고 중국인 대표가 그 안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거래 성사. 2 사람이 악수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적장 주변 어둠 속에서 현주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거래 확인. 3초 후 진입. 현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3, 2, 1. 지금. 그 순간 야적장을 둘러싼 어둠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서치라이트 10개가 동시에 켜지며 야적장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췄고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야적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강태식과 중국인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방이 경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뛰쳐나왔고 기동대원들이 출구를 모두 봉쇄했으며 하늘에서는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하나가 총을 꺼내려는 순간
특공대원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땅바닥의 경고 사격이었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손을 들었고 강태석의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트럭 뒤쪽으로 몸을 숨기며 권총을 꺼내 들었고 조직원 하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일단 빠져나가. 조직원 둘이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특공대원들이 이미 그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조직원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태식은 트럭 뒤에 숨은 채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출구는 모두 막혔고 경찰은 최소 50명은 되어 보였으며 헬기까지 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특공대원들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여자 이현주였습니다. 현주는 트럭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 이제 끝났어요. 나오세요. 닥쳐.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총 쏠 거면 쏘세요. 근데 그러면 당신 주변에 있는 저격수 넷이 동시에 쏠 겁니다. 강태식이 주변을 둘러보니 컨테이너 위에서 붉은 레이저 조준점 넷이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주가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5년 전 당신 동생 기억하죠? 강민식. 닥쳐. 마약 밀수 작전 중에 제가 체포하려 했지만 본인이 도망가다 자폭했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동생은 죽었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격앙됐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죠. 5년 동안 저 찾아다니고 제 남편 직장 알아내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 딸한테 칼을 들이댔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강태식 씨. 현주가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는 3미터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어요. 707 그만두고 결혼하고 딸 낳고 그냥 조용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요. 현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걸 부쉈어요.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남편 무릎 꿇리고 내 딸 얼굴에 칼 들이대고. 강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당신네 조직 완전히 쓸어버려야겠다고. 현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총 내려놓으세요. 이미 끝났어요. 강태식은 한참 동안 권총을 쥔 채 현주를 쳐다봤습니다. 5년 전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복수를 다짐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으며 이현주를 찾아다니던 긴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직은 무너졌고 자금줄은 끊겼으며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자신만 남았습니다. 강태식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습니다. 툭. 금속 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강태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뭐? 무릎 꿇으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시킨 것처럼. 강태식은 현주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공대원 둘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고 강태식은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현주는 한참 동안 무릎 꿇은 강태식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전원 체포 완료. 무기 압수하고 본청으로 이송하세요. 예. 대원들의 목소리가 야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태석과 조직원 5명, 중국인 넷, 총 9명이 체포됐고 트럭 안의 무기들은 전량 압수됐습니다. 현주는 야적장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동욱이 다가와 현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고했어. 완벽했어. 고마워. 이제 뭐 할 거야?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 데리러 가야지. 일주일 동안 못 봤어. 그래. 푹 쉬어. 너 진짜 고생했어. 동욱이 미소 지으며 돌아섰고 현주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꺼낸 과거를 이제 다시 봉인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청 조사실. 강태식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5년 전부터 계획한 거죠? 동생 잃고 복수 다짐하고 저 찾아다니고 제 신상 파악하고 남편 직장까지 알아내고.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대성산업. 제 남편 회사 거래처였던 그 업체, 당신 소유였죠?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어요. 남편을 빚더미에 앉히고 가정을 파탄내고 저한테 고통 주는 게 목적이었죠.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내 동생 죽였잖아. 동생분은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상관없어. 내가 작전 지휘했고, 내가 추격했고, 결국 내 동생은 죽었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격앙됐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 너를 직접 죽이는 건 쉽지. 근데 그건 재미없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내가 지키려는 가정을 부수고,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었어. 현주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했어. 내 남편 직장 알아내고, 거래처 만들고, 계약서 조작하고, 빚더미 만들고.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완벽했어. 내 남편 무릎 꿇리는 거 봤을 때, 그때 진짜 기분 좋았어. 내 집에 쳐들어가서 내 딸 위협할 때도. 그래서요? 현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조직 와해, 전원 체포, 당신도 무릎 꿇었어요. 강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태식 씨,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에요. 당신 동생이 마약 밀수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작전 안 했을 거고 동생분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5년 동안 복수 준비하고 무고한 사람 가정 망가뜨리고 6살 아이한테 칼 들이댔어요. 현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게 복수예요? 그냥 범죄예요. 강태식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최소 20년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무기 밀수, 폭력, 공갈, 협박.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문을 나서기 직전 현주가 돌아봤습니다. 그 20년 동안 복수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2시. 현주는 전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재킷 대신 편한 청바지와 니트를 입으니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현주에게 대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현주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동욱이 현주를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만두는 거야?
응. 복귀한 이유가 저 조직 때문이었잖아. 이제 끝났으니까. 아쉽다. 너 같은 팀장 다시 못 볼 텐데. 너도 충분히 잘해. 원래 내 자리였잖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래. 고마워, 현주야. 현주는 경찰청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맑은 오후 햇살이 얼굴에 닿았고 겨울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현주는 차에 시동을 걸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시댁 앞에 도착한 현주가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지우가 달려와 현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현주는 딸을 꼭 안아 올리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난 딸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지우야,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일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이제 집 가자. 시어머니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현주야, 일 잘 해결됐니? 네, 어머님.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네. 지우 데리고 조심히 들어가. 감사합니다. 현주는 딸의 손을 잡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공원도 가고 떡볶이도 먹었어. 그래? 재밌었어? 응. 근데 엄마가 더 보고 싶었어. 현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내가 지키려던 거야. 차에 지우를 태우고 현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고 딸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조폭 조직 강북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목 강태식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원들도 각자 형량을 받아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는 경찰 특공대를 다시 떠나 평범한 주부로 돌아갔습니다. 5년 전처럼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엄마로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엄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